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분은 공대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과학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도시문제 전문가 분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 천안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활동가로서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일 교수님 소개 올리고요. 박수로 받아주시죠. 저희 정주현 이상호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해가지고 할 얘기는 또 오늘 지금은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소장님. 네. 오랜만에 뵙게서 반갑습니다. 이수희 반갑습니다. 늘 뵙는 분이고 하여튼 뭐 오늘 지금까지 큰 선생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뭐 앞으로 천안을이라도 도시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간 50분 하시고 한 2, 30분 질의응답 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은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답답하시면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2m 이상 소리됐잖아요. 나 얼마 전에 오셔서 편하신 대로. 예, 2시간 연속 강의를 하고 나서 몸살이 했어요. 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놀자고 벗으라고 됐는데 한 곳에서는 아주 가까이에서 못 벗어요. 참 이렇게 뭐 15명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또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오신 분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에 15명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붓하게 풀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 계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목을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전 박사님께서 뭐 이렇게 지어주셨고요. 저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천안 지속협의회에서 도시와 감정평이라는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혹시 거기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실까 싶어서 저는 그냥 100페이지 되는 걸 한 페이지 더 줄여버렸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30년경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죠. 부분은 이제 끝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테네에서는 장티푸스가 창궐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정상이 장티푸스라서 학자들은 장티푸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아테네라는 이 성격은 그 당시에는 직접 민주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서 하는 어떤 의식구조 행태가 전염병이 발생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도시국가의 문명이 걸렸고 그다음 그리스 문명의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하면서 아테네 하나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여기 히포다무스라는 사람인데요. 격자인 부대 체계를 제안합니다. 물론 이제 자연 발생적인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 격자형이 흰도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최초의 도시계획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40년 이 경에 지금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당시에 1300년만 하더라도 이때 유럽의 한 30%, 한 2500만 명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거의 300년 계속되면서 거의 2억 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무슨 질병이었습니다. 패스트는 주로 이제 쥐로 이제 감염이 된 것 같고요. 그 당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선박을 통해서 국제 무역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나라를 무역하면서 쥐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병을 터뜨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런 어떤 이탈리아에서는 팔마노바라 해가지고 이렇게 방사형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병이 발생되면 이게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했고요. 물론 내부의 어떤 감염병의 대응 관리 부분이기도 하고 또 외부에 침입되면 이 당시에는 화약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중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 외황과 내황,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냥 둥그런 모양이 아니라 별 모양으로 돼서 이게 토끼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태포를 쏘더라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게 더 안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적의 방어,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성들이 나타나는데 런던 뭐 다른 파리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런던 부분도 이 패스트가 이제 창궐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마침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물론 이제 정설로서는 제빵사 실수로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만 어느 기록에 보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안 그러면 저기 교황의 지시를 받고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든 우발적이든 그런 어떤 화재를 내서 상당한 많은 런던의 많은 부분이 불로 전소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런던 대개조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뭐 정치가 일어난 사람이 계획을 했는데 실현은 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목조 건물이 석조 건물로 바뀌는 어떤 건축 양식이 나타납니다. 물론 세인트루스 대성당과 같은 그런 성당은 이때 계획이 됐는데 지금은 남아있죠. 부분적으로는 실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40년대 유럽 콜레라가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이 당시에 상당히 그 공중위생이 좋지는 않았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 당시에 어떤 주거지의 어떤 분뇨 이런 부분들을 길거리에 그냥 버렸거든요. 혹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하이힐 기본이 프랑스 귀족들이 그리 지나가면 그 오물에 그 꼴물가 싶어가지고 하이힐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향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콜레라가 발생됐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의사분인데요. 존 스노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물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하더라. 이걸 밝혀내고 이런 질병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건 수인성 질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얼른 이렇게 시에 연락해서 우물에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빼도록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콜레라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중위생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일은 오염원과 주구가 분리되고 또 일조와 채광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조금 골목에다가 빛도 제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주거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대 도시 계획은 결국은 이제 공중 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준비한 것이 오염원과 주거 분리였는데 산하수도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수를 관을 묻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럽의 땅들은 되게 스크해져 있는데 땅 파기는 좋죠.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상당한 그 길이의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불착 기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발달이 되고 이제 이런 그 불착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부분들이 동그랗게 해야지 숙해함이기 때문에 진해력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둥근 형태로 불을 타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직장인 도심과 교회 어마어마한 통금 물결, 마차의 물결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인상을 제가 그냥 스케이프에서 넣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통금 물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철도망, 아까 하수관을 위한 그런 어떤 남아있는 곳이라든지 또 더 필요한 것은 그런 불착 기술을 이용해서 땅을 파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다가 구축한 거죠. 네. 지금 이제 런던에 가시면 런던 지하철을 튜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튜브는 동그란 원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거기에 이제 전이돼서 지하철을 튜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고 19세기 말에 철도가 외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이 당시에 직장이 있는 특히 이제 공장인데 공장에 노동자 주거지에 쭉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비용, 소음 이런 부분과 주거지가 같이 결합되니까 빨래를 넣으면 빨래가 시커멓게 되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세가 넘지 않았다는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시계획가들이 많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장이나 직장이 있는 이 도시 부분에 외곽에 5-6개의 주거지를 둬가지고 전철로 통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사이는 녹지 공간을 둬서 주거의 쾌적성을 보완한 거죠. 이게 이제 에벤즈 하워드의 저런 도시. 여기 그 다음에 토니 가니어의 공업도시인데 여기가 주거지역이고요.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철을 통해서 통근할 수도 있고 생산물은 여기 강을 통해서 실어 나갈 수 있고 이런 공업도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개발되고 나서 이게 르꼬로비자는 건축가이기도 한데요. 인구 300만이 거주하는 빛나는 도시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하는 그 상업 업무지역, 그 공업 부분과 주거지를 완전 분리한 그런 계획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앞에 그 주거 환경과 그 공업 부분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저희 이제 도시계획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서 이런 어떤 하수구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도 상당히 이런 좋은 어떤 정보를 듣게 됐고 프랑스 황제가 기술자들 면에서 우리도 파리에 이런 하수관 설치를 해라.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런 2,600km에 이르는 배수관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배수관이 프랑스의 문화 이런 속에 하수 공간이 상당히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요즘 뭐 뮤지컬 보고 많이 보편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장발장이 자벨의 근간에 이렇게 추격을 피해서 상체 마리우스를 등에 입고 도망하는 장소가 이 하수관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제가 말이 통하겠네요. 학생들은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여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보면 이게 장가방, 알랭드롬, 추격, 액션 이런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주로 한 장면들이 하수관에서 벌어집니다. 네, 총격전이 막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 속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470m 공간 정도를 파리에 이런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리 조로스 pom페이트 센터라고 해서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방문도 많이 하는데요. 이 지하의 모습이고, 지하의 모습도 이렇게 안에 관처럼 되어 있죠. 튜브처럼. 그리고 이제 이 외관입니다. 이 그림 혹시 보셨죠? 건축 학생들은 이거 뭐 흔히 이렇게 1학년 때 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외관이 좀 더 관모색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정말 이게 이런 하수관이 이런 유럽의 의식구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되는데, 이때 유럽과 미국에 1억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때 독감이 발생돼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스페인 독감이지 않았을까, 그게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4차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됐죠.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7년, 3년, 7년 이런 사이클 그리면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완전 지금 좀 앞에 나타나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상당히 장기간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제 존 홉킨스 대학에서 코로나의 부분에 이게 지금 2억 1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44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금 홈페이지에 실어놨어요. 제가 그걸 나가서 실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의 변화상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비포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하기보다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살림지대나 밀림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하고 접하기 확률적으로 낮은 그런 야생동물들을 먼저 가축과 이렇게 컨택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사실 밀림을 하는 것은 농사나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컨택하고 가축을 통해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북극과 남극의 빙하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라 이런 부분들이 빙하에 봉인되어 있다. 이게 자꾸 이제 녹아가면서 이게 이제 현대인이 경험하지 접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 생활 변화로서는 이런 비대면이나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비대면 활동을 보면 온라인 대의와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교수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좀 준비해라, 좀 해라, 사이버 강의를 좀 하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그걸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관성대로 그냥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코로나 발생되니까 해야죠. 지금은 거의 익숙한 문화로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런 재택근무, 특히 IT 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들이 이거를 순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 출근제 이런 유형 근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확대인데 납품종 소량의 택배 물량 증가, 또 도시 물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그 배달의 민족에게는 정말 물을 받는 거죠. 여기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대개 이런 어떤 IT에 좀 둔감한 50대, 60대, 지금 70대 분들도 상당히 그 잘하세요. 그래서 배임 관리나 결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그 감염 분포가 이렇게 운습하니까 비웃으라고 하시는 그런 패턴들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김실리에서 혹시 그런 조사하셨어요? 저희는 알겠어요. 해보시면 재밌는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보다는 개인교통수단에다가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교통수단이 출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공간 산업. 그래서 지금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의 공유 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근데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새로운 시스템과 시설들이 요구되는 지금 상황이고 보건위생 관련 추가 비용이 지금 발생이 고려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공간 변화에 대해서 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간 구조와 상권용 패턴, 교통, 또 골목 상권,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미노의 형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간 구조를 보면 미래에서는 분산형 도시 계획이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방향이 예측된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걸 전문가적인 어떤 용어를 하면 분산 집중, Decentralized Concentration.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개별 단위가 자족적이고 또 에너지 자립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런 분이 장점을 서로 공유하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네트워크 구조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이용 패턴인데요. 골목 상권, 뭐 이런 대규모 상업공간 이런 공동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의 신도시 세종시도 주거지는 지금 공부에 비해서 수요자가 몰려가서 다시 치솟고 있지만 상업지대를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특히 4층 이상 되면 좀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그런데 저 이기 신도시들 위례라든지 몇 개 신도시 보면 한부분이 비어 있죠. 이런 어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백화점 집합적인 산업 공간보다 택배 등이나 배달형 통신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 대중교통 중심의 골목 상권보다는 자연과 연결된 도보 편의 상권 활성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보 연도면의 상가라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용도와 탄력적인 기능의 상업시설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되게 LH에서 이렇게 도시 개발하는 거 보면 과도하게 상업시설을 많이 잡았어요. 왜? 주거 용지보다는 상업시설이 비싸거든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수요 추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 이렇게 이제 곳곳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업 용지 비율과 또 철저한 시장 수요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수단은 이런 이제 자율주행 택시. 저는 이제 이걸 먼 미래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도시 내에서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나 도시 외곽에서 혹은 저 옥상 높은 곳에서 저 항만이나 그 다음에 공항까지 이동은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이 얼마 남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드론 택시나 이런 집
식당 이용 시스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되게 간선 도로는 이렇게 붙여서 가요. 가다가 여기 이제 좀 더 이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각각의 프로그램을 해서 목적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그러니까 지선으로 가요. 여기 분리돼 가지고 택시처럼 도어 형식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 기술은 나와 있습니다. 성능은 언제 될지. 근데 항상 기대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정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방역, 치료 체계를 뭔가 도시 계획이나 설계에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건 사실 제가 학자들 예산으로 이렇게 좀 강의를 넣었습니다만 어려우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발생 시에 각각 의료시설과 사회복지, 공공시설 이런 그 국민 방역 예방 공간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장은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만 요즘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방역 치료시설, 특정 부위에 집중화하는 용도죠. 뭐 가칭으로 도시 방역구역 이렇게 구체봤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호텔, 레지던스, 상업용 스파시설,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이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감염병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자유로운 공간에 대한 부여가 개개인에게 좀 더 부여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인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뭐 잘 돼 있죠. 근데 이런 내용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 마을 공간에 차량이 있는데요. 공간에 나가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좀 올라가서 입찰시켜 가지고 가능한 개인이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앞으로의 공원 계획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멀리 차 타고 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뒷부분 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도심에도 공간을 계속 충전해가는 그런 계획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쌈지 공원 같이 비워가는 공간 계획도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 환경과 면적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1인 가구와 전가구는 요즘에 그 주거 및 도시 기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재택근무에서 집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연 근로제 확대로 인해서 주거 기능이 변화가 요구되는데 면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을 하면서 소음이나 먼지에 관한 환기 이런 설비의 주거 환경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이런 그 최저 주거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1인 최저 기준은 14평방미터. 일본과 비교하시면 일본은 25평방미터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도 2018년 주거 실태 보면 최저 주거 기준 이 기준에도 미달되는 퍼센테이지가 5.7%.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인데요. 무슨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홍콩 강미 뭐 강메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3층과 13층에 거주자 화장실 대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 사례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2003년 아모이 가든 아파트에서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321명 감염된 그때 사스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안목이 제일 힘든 셈이죠. 자, 이건 이제 반지하 가구인데 이 그림은 어디 보셨죠? 네. 네. 여기 반지하 가구인데 한 38만 가구 주로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개선이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이런 공간 정책이 변화인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이나 뭐 역 주변이라 한다면
주거 지역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선택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차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공간,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특정 공간으로 지름길로 이렇게 해놨죠. 꼭 격자형만 한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해두고, 물론 이제 어떤 감염병이 발생돼서 어떤 부분이 위험지대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선택 여지를 이렇게 확보한 그런 공간 계획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최종 5-2 생활권에 이런 개념이 조금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보행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위에 신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공간이 위에 보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도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이 연도변 상가들은 그래도 장사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상업시설보다는 연도변 상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공간 계획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연도변 상가를 하더라도 이런 어떤 상가 내 외부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특히 이제 요즘 이런 그 첨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굳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하더라도 이게 고객이 쇼윈도에서 이걸 터치 스크린으로서 좀 풍선을 돌려보고 필요한 방언을 결제하는 거죠. 물론 설명을 더 듣고 싶으면 안에 들어가서 조명한테 설명을 위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활성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선용공원인데요. 이런 앞으로 이제 광장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트레킹이나 산책을 하면서 걷는 선용공원도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우리 천안은 그렇게 보기 쉽지는 않은데, 저기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에는 이제 폐고가도로라든지 지금 뭐 증거전 다 부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부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어떤 선형 공간, 또 폐철도 그런 부분에도 활용해서 선형 공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교통은 감소하고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자동차 수요를 또 이렇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 요즘 저기 킥보드 이런 부분도 선용에서 많이 좀 이렇게 촉진을 합니다만, 물론 안전이 좀 담보가 돼야 되겠죠. 제도를 좀 보완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시민의 발로서 활성화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존에 있는 광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거리두기가 가능한, 이건 도식적으로 학생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린이들이나 놀이터 이런 공간도 요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을 접근하는 부분도 한 통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다른 다양한 어떤 동선을 둬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선도 입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로 다닐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군데군데 사이사이에 이런 포켓 공간을 설치해서 개인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음주 공간에 대해서 범죄 원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방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료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재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근데 싱가포르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식량의 공급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정부에서 뭘 했냐면 공공주택 단지 주차장이나 옥상에 도시 농원으로 조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급자족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인력 부분은 로컬푸드로 시장에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밀집 장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린 마켓들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종의 광로, 대로 이런 부분에다가 일정 기간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마켓을 설치하는 거죠. 대전도 지금 맹로 부분에 지금 중앙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격자형 쪽에서 상인이나 뭐 소비자가 제한으로 들어가서 또는 거리를 둘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런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폭격공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군데군데 도심에 쌍비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옥상에 이런 녹화를 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리 부분도 지금 차가 도로가 넓으면 소통이 잘 된다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 다이어트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 이제 정책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쾌적하게 한 거죠. 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속도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단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 그 상점, 음식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매일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시기에 손님들이 많지 않은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형태의 이렇게 노상,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음식점을 이렇게 하면 좀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환기라든지 또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열 체크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기기라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첨단 기기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ICT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앞서 제시한 이런 시설, 설비 공간들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즘 거의 사람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시티 도시 방역 디자인 매뉴얼이라는 연구도 앞으로 더 변화하겠습니다. 기준처럼 이렇게 기존의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매일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관념병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을 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확산 경로 등을 이렇게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해서 만약 어떤 지역이 특정한 부분이 발생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런 어떤 21세기 질병 지도도 모바일로 제공해주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빅데이터를 실시간 또 시간 흐름에 빠르게 패턴을 조정하고 공간적으로 시각화해서 시민들이 빨리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감염과 심각한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 노트를 제공해주는 앱과 이용시키는 그런 서비스도 다양하게 올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배급과 모니터링의 최전선 창구로서의 약국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약국의 수와 입지가 중요한데요. 감염병이 발생되면 약국은 사람들이 더 찾아가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특정 병원과 의료는 방역의 어떤 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과 약국은 같이 있는데 동선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정감 문실이 필요한데 정감 문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게 저희 핸드폰이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야외 공간들이 핸드폰에 이렇게 빛이 주죠. 거기 이제 앱을 설치하면 그런 부분에 이런 각 부분에 있어서 약국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디지털로 제공해주는 기술이 정감 문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꽤 전부터 이미 나와 있었고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앱을 유료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 비추면 저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의료 전문가에 기대지 말고 이런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센서나 측정기, 바이오헬스 산업들이 이렇게 좀 발전돼가지고 뒷받침해 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간인데
요즘 이제 학생들도 보면 거의 집에서 수업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답은 해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게임도 되지만 수업도 이런 어떤 사이드 공간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뒷부분에 다시 모를 겁니다. 요즘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인데요. 비대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 인터넷 등등 초기에는 텍스트 기반의 채팅 이게 대세였다가 정부의 이미지 기반의 홈페이지가 등장하면서 블로그가 한동안 대세였었어요. 이게 이제 친구 맺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사회인들용 서비스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게 사실이나 생각, 감정의 정보 전달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로 준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서 이제 이런 그 대면 밀집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지 또 대부분 협의할 부분이 필요한데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거죠.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면서 수업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런 난 동영상 이렇게 모습이. 근데 이제 이런 줌 시대가 이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이 시대가 굉장히 저희 학회도 이번 이제 축에 가을 합술대회를 이 메타버스 하자.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날아왔는데 저 얼굴 사진 달라고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제 캐릭터 아바타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현실을 보건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동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보시면 메타라는 뜻은 초월, 그 이상 이런 뜻이고요. 유니버스는 세상 혹은 우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직역하면 초월적인 세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 이런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이런 행사나 회의 같은 공동활동, 또 공연 관람이나 휴식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공간 자체는 이렇게 가상적이지만 경험 효과는 실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는 이게 잘 아시죠? 샘 해밍턴.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의 형태로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사진을 달라는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버스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분한테 이야기하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게임에 많이 관련되고 있고 지금 향후 교육이나 의료, 제조, 금융까지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제 그 개인이나 기업 이 주체가 재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매매하고 투자하고 보유하고 또 서로 교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실과 유사한 경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디지털 세계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실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보면요, 정치 유세 공간 지금 계속 대선 이렇게 서로 회의를 이렇게 유세 공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책 토론장,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회의라든지 팬미팅 축제, 또 가상 체험, 특히 이제 부동산의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직접 가보지 않고 가상 공간에 충분히 내와 외부를 좀 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아바타를 이렇게 모바일에도 생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상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아,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텔레프레젠스라는 기술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여기 영화를 보시면 저도 이게 정말 사람들이 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싹 변하더라고요. 근데 끝날 쯤. 진짜 이거는 인물이 아니고 진짜 인물이 여기가 있고요. 이게 다 가상 인물이고 홀로그램입니다. 진짜가 지금 막 배를 하다가 배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무지 않아서 저희가 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걸그룹 에스파 제가 검색하니까 이게 등장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여기 이제 그 진짜 아바타를 해서 하고 있고 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검색하면 여기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공부나 학업이나 스타디라든지 또 설계 과목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집고가면서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3차원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메타버스하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가지고 이게 상호작용적으로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도 영화에 보시면 공중에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모았다 커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의 기술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센서가 사람의 손가락을 인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것은 이 흰색의 부분이 반사돼서 여러분 눈에 들어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하면 날아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여러 빛을 분산시켜가지고 공중에서 서로 만나도록 하면 그 빛이 사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홀로그램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센서나 인공지능 이걸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AI라든지 멀티 터치, 증강현실들이 더욱 발전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라인 경제와 재택근무 증가는 비대면 접촉을 줄이면서 생산 소비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향에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전과가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도심상과 오피스 수요는 감소되는데 재택근무 환경에 따른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비대면 경제 활동 촉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락을 그래도 안 했거든요. 그럼 팬데믹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혁신 기업과 혁신 인력 이런 부분은 요즘 대도시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도 지금 정보통신을 전공했는데 한 졸업한 2년 됐어요. 지금 삼성 디지털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저 판교 쪽으로 가요. 네. 집에 다녔으면 참 출퇴근 참 좋을 텐데. 그래 아무튼 이게 자꾸 이렇게 대도시 도심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정보 교환, 이동의 속도,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인간 욕구가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이렇게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체제 개편이 필요하겠죠. 천안시는 뭐 삼성과 같은 SDI, 디지털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기업도 있지만 제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삼성의 제조업들 중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환 아산 쪽에. 근데 지금 내연기관이 지금 전기 자동차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이런 전환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국가든지 저희 천안시에서 그런 부분에 컨설팅을 해서 고사되지 않나. 그건 기업 경제도 힘들니까 그런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언택트 시대 환경에서 갖다한 시민 참여 방식도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실련이라든지 또뭐 천안지식협이라든지 또 엔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첨단기기로 참여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리빙 랩이라는 게 있는데, 리빙이라는 건 살아있는, 랩이라는 건 레버러토리, 실험실 이런 뜻인데 살아있는 실험실, 직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도시 재생이나 스마트 도시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모든 계획의 기획에서부터 평가에까지 또 사후 평가에까지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지금 SNS가 발달되니까 의견 수렴이 굉장히 용이하고 빨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경실련 그에 포함된 여러 단체들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 이런 용도에 유의한 규정이 필요해요. 지금은 모든 용도, 주거지역도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딱 정해버렸거든요. 그러나 이런 팬데믹 시대에 경험한 저희들은 앞으로 유연한 규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기 신도시는 화이트 존이라 해서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보지 개념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 근무 지원하는 가변형 주택 이런 거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재택 근무용 홈피스, 홈 플러스 오피스의 합성입니다. 했다가 비상시에는 하우스피탈, 하우스 앤 하스피탈 이런 형태로 매장에 쓸 수 있는 가변형 주택의 평면 이런 용도도 앞으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바램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복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깊어 심화될수록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요,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계층 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서 어떤 고령자들, 아직까지 7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손 쓸 수 없는 연령층이죠. 그래서 디지털 불평등이 그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가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적인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가정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디지털 지원서 이것도 가능입니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의료, 금융, 쇼핑, 공원, 물류 시설을 중심으로 팬데믹 대응형 건강위생교육 이런 부분도 거창하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소소하게 저희 지역에 맞게 이런 경실련이나 이런 단체에서 조금씩 쉬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질문하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면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네,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오늘 아마 보시면서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신조어들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또 팬데믹 이후에 우리 도시 공간 구조가 어떻게 변모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강의한 내용 내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좀 해도 우리 교수님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요. 내용들이 참 많은 걸 오늘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관심이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제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천안이 이제 도로가 포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그 도로 다이어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공자이신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 부분,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 공간의 새로운 재편 이런 것들을 천안시내에 적용해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해요. 네, 뭐 제한된 시간에 곳곳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천안역 부분. 역 부분. 네, 그래서 천안역 부분의 공간을 또 굳이 아마 제가 그려보면 광주 오거리에서 오거리에서. 천안역까지 그 대운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과거에 천안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네. 거기 대부분 또 차량들이 버스들로 많이 지나가고 통과 차량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한번 약속을 7시에 잡았는데 접근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빠져나오는데 한 거의 한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차량 이동하는 거가 통과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구상해 준 학생들하고 과제로 이런 것을 그거를 자동차를 좀 이렇게 지향하고 대중교통만 다니도록 하는 걸 구상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행도 가시 힘들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상황이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천안역에서 근처에서는 약속은 없습니다. 저녁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천안 도심에 공동화가 있는데 더 저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심 통과 차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중교통이나 보행이가 공간을 내주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차로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접점에다가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려서 걸어가든지 물론 대중교통을 하는데 천안에서 좀 짧은 공간 거리니까 천안에서 그 구간만 천안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타게 한다든지 그건 다른 거 환승을 싸게 할인해서 접근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요즘 학생들은 교원에서 킥보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 다니니까 저기 위험은 감소해요. 그래서 대여해서 이렇게 가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하면 오히려 처음에는 상인분들 거기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2년 반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상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 방안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천안은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제가 이제 천안 장기 발전 계획에 잠깐 참여했는데 그때 내는 게 뭐냐면 매환과 외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천안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도심 통과를 하지 않고 거기 목적지를 두지 않으면 밖으로 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가 쭉 있는데 그 외환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IC가 몇 개 이제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천안 시내 정치권과 이렇게 해서 오늘 필요한 것 하나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도심 통과되는 부분을 지역 간의 교통은 그걸로 얼른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내환도 어느 정도 교통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적으로 되면 이제 도심에 있는 도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네네네. 그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제 생각을 보면 천안은 좀 맹점이 금방 말씀하시는 내환과 외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차들 나가는 차들이 몇 개의 도로를 저기하고 갈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도로 위주로만 큰 부분 위주로 도시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 공동화되니까 일부 도로를 힘들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그 개발로 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도 동맥 정맥만으로
국제협과까지 잘 풀어봐야 돼. 나머지 골목 지선들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코너가 전혀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런 것도 저는 가끔 이 시청에 관계된 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요. 사실 이게 뭐 아니 너무 복잡하고 꼭 도로를 사람들이 막 4차선으로 넓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문제는 이제 뭐 정치의 뜻이 가지니까 도로 폭이 나는 너무 넓다고 생각해요. 도로 폭이 넓으니까 불법 주정차가 그렇거든요. 도로 폭이 좁으면 불법 주정차 문제예요. 불법 주정차를 많기 때문에 차통도 막 잘못하고 또한 사고도 많이 나요. 특히 애들이나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지선들, 갈래선들을 정비를 해서 차들이 좀 더 이렇게 유도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폭을 넓힐 수 없으면 일방통행으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인도는 천안은 너무나 미창이는 천안 못 걸어다녀요. 천안 시내는 못 걸어다녀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천안 시내는 자전거. 맞아요. 내가 이게 사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천안천 자전거 도로 공사를 하는데 자전거 못 타요. 재미있게 못 타요. 그냥 동네 자전거 갖고 와갖고 노닥거리는 자전거지. 다른 뭐 아산이라든지 혹은 서울 한강 타든지 그렇게 제대로 못 타요. 전부 중간 내리면 저도 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좀 빨리 타요. 아산으로 이사 오십시오. 아산 국제천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다 빨리 가네요. 딱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런 마인드가 천안시 그렇다는 얘기죠. 옛날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시장시에 2번을 갔어요. 학교 불법주정차가 학교 건축에 심해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시장이 패뜸하는 얘기가 주변 상인들 거든요. 나 불편으로 현장에 오고 가지. 아이들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주변 상인들이 우선입니다. 이제 이런 정치인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탐내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민원이나 이런 데 대한 사고의식은 필요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미나가 반드시 천안은 지선이 없어요. 동부 지역에 들어오는 데는 남부대로 지금 입구밖에 없고, 원양에서 올라오는 거 여기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쪽이 더 많겠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막히는 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지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간선 지선 지금 3년 전에 이제 천안시 버스 체계 개편을 한번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맡은 게 DRT라고 해서 DRT는 디맨드 수요, 또 R은 리스판스 반응, 그다음 T는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인데요. 그래서 줄여서 DRT라고 하면 우리는 보니까 수용답형 대중교통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 그 당시에 지금 몇 개가 없거든요. 그때 6개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20성 버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간선은 지금 버스 회사를 운영하게끔 하고, 또 그런 지선 부분, 읍면으로 가는 부분은 지선으로 이제 물론 시내에도 지선이 많이 있지만 읍면으로 가는 부분은 환선을 해서 읍면으로 갈 수 있고, 물론 이제 출퇴근할 때는 물건들과 할 때는 불편하니까 그 시간대는 바로 이제 읍면에서 이렇게 저희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간대는 이제 환선에서 지선에는 그런 DRT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뭐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이제 DRT를 안 하면 그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영 부분을 시나 이런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그 마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고, 뭐 집집마다 숟가락 몇 개 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움직이고 언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적어놨다가 이렇게 같은 때 사람을 이동 있으면 언제 어디서 모이세요, 뭐 연사무소에 모이세요 가지고 또 장날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을 하면 또 이제 필도
노인분들 이렇게 적절하게 네. 생활도 뭐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 했는데 근데 시에서는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초기하면 좀 그게 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쉽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버스 회사에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뭐 거기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단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중에 우리 경실련에서 또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한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이런 공간에서 좀 도와드리고 시켜서 그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수환 씨가 또 이렇게 사랑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 천안이 오면 항상 외부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아까 이제 뭐 고려를 할 때도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버스 노선이 버스 노선도 그렇지만 친절하지도 않고 속도도 막 급정도 막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웬만큼 목적지에 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면 접근성이 확보가 되는 여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싸기는 또 제일 비싸. 제일 비싸. 제일 비싸. 그런 어떤 노래들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망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문제다가 지금 아주 잊어버려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서 제가 이제 버스 회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그분 나름대로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발생되고 시에서는 충분히 안 되니까 그리고 한번 제가 그 관여하기 전에 비또 사건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네. 횡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버스 회사는 조미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적자가 발생되니까 결국은 자기 적자 안 되기 위해서 아무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항상 돈 되는 곳을 움직여요. 그러면 결국 보면 야오리 광장은 다 버스가 써요. 맞아요. 네. 줄줄이 와요. 그럼 또 거기 관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버스가 자동차로 10분 가는 거리를 버스로 타면 40분, 맞아요. 45분이 걸리는데 그리고 눌러가요. 그리고 후곡도로 가는데 그런 걸 쭉쭉 피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계약했는데도 지금도 운영 그렇게 비슷하게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하려면 그런 이제 이런 지선의 마을버스라는 나중 택시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도 시에서 무조건 시가 돈을 가지고 막 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지선 부분에서는 마을 DRT. 버스, DRT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운영하죠. 그렇게 하고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꼭 항상 이렇게 갈아타지 않고 그냥 바로 가겠다 이래 되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 환승은 적절하게 맞는 시점을 잡아가지고 움직여요. 인식도 시키고 물론 이제 장난 이런 많을 때는 좀 바로 이렇게 튀어내리고 그럴 필요는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경실련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시공간을 할애해 주시면 조금씩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님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또 질문들을 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너무 많긴 한데 지금 그 도로하고 대중교통 문제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면 마이크 모빌리티 이 부분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그것이 이제 도로 다이어트 하면서 그 마이크 모빌리티 활성화시키고 또 그 다이어트 된 공간 속에서 스트리트 가든도 해서 지역 상품도 살려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천안시는 지금 요건 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잠깐 네,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도로를 입체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다이어트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기존 도로의 그 지상을 이용할 수 있는 현수식 전철이 있더라고요. 일본과 독일에서 지금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도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거는 조금 뭐 그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은 우리 어떤 고가도로 있잖아요. 네. 육교 네. 이건 가능한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가능한 철거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경우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저는 국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없애는 위주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주변에 민도변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공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뭐 이렇게 고가 형식으로 교통 통로를 만들고 조금 그거는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어떤 장소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저쪽 그 천안천변이라든지 뭐 이런 쪽 예. 천변으로 청변도 사실은 이제 대전에서도 그 트램을 거기 네. 청변하려고 했는데 그쪽 반대가 좀 많았어요. 또 의외로 청변에 산책하시는 청변 공간을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 그걸 갖다가 되게 고가의 곳을 밑에 그게 뭐 싼 부지이기 때문에 과거는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그냥 돼야 네, 우리가 최대한 살려야죠. 이런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교통 흐름을 해결도 못하죠. 그거 그러니까 차라리 천변 도로를 나는 그 제안을 몇 번 했는데 천변 도로를 정비를 해서 그거 지금 공법이 발달해가지고 밑에 이 기둥 안 세워도 천안천 정도는 할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4차선이 안 나오면은 계속 돌아가면서 일반편으로 유턴해가지고 들어가게 이렇게 서울 도림천 같은 데는 안 막히잖아요. 도림천은 전부 그 일반 방향이에요. 안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좀 더 여기 맞게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복개를 한다든지 그건 참 엉망대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선 전하는 인도가 너무 없어요. 보행권을 좀 더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죠. 그게 이제 제가 그 사진 찍어놓고 몇 번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그냥 갔다가 툭 생각 없이 놓으니까 이쪽 30cm, 이쪽 30cm밖에 안 남아. 사람을 가다 어디로 지나가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그 장소에 맞춰서 현장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돼. 양쪽 기둥이 없이 해서 뒤로 딱 붙여갖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마 여기 버스 정류장 하나 필요하니까 그냥 이거 뭐라고 하는 구조물 세우는데 한 개 예산 세워갖고 그냥 어느 업체에 여기 하나 얼마짜리 만들어 주시오 한 거예요. 전부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에다가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천안 시민들이 67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시청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서울 같으면 난리 뒤지고요. 서울 저는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해요. 서울 가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서울 얘기 들으면요 3분만 버스 늦게 오거나 여기에 버스 세워야 되는데 이번 버스가 1m만 다른 데서 난리 뒤지거든요. 참 편하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천안 시민들이 그런 데 대한 어떤 의식, 민원이 계속 제도를 하면 개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 그런 면을 우리가 시민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시내버스를 바꾸고 도로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생각 있고 불편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잘된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제가 사설도 조금만 더 늘어놓으면 뭐 행사장에서 천안시 의장하고 과거 시장님이 천안 자전거도 다시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타고 했어요. 너도 그렇게 자랑하시려면 한번 자전거를 타봐야 돼. 내가 자전거를 참 즐겨 타는 사람인데 그게 난 계속 타고 싶지 않다고.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기존 있죠. 빨리 타는구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막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우리 비전문가들에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데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테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또 경찰님과 같은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뭐 공공 또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그 도시를 채워가는 데서 비번을 봤으면 좋겠다. 얘기가. 그 부분도 네. 인상돼. 도시 내가 땅값이 얼마인데 그걸 비워두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빈 공간,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교수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예, 우리 이거 윤희 정말 씨.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우선 교수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 이제 재택근무용 오피스, 홈피스 그리고 이제 하우스피탈 이거 또 이제 미래에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걸 근거로 생각한다면 추후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 평수가 좀 넓은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요? 예, 그런 쪽에 지금 정말 생뚱맞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면 미래 투자 가치를 생각했을 때 평수 넓은 것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 정말 과연 없지만 정말 이렇게 동되는 질문이신데요. 아니 이게 저는 다른 것도 지금 다른 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질문을 못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 홈피스 개념, 하우스피탈 개념은 정말 와닿거든요.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집에서 분명히 병간호를 하고 유지해야 된다면 좁은 공간에서 진짜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 개념이 맞다면 이걸 대비해서 미래 집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넓은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그거는 좀 약간 동선 양면과 같은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용도로 또 어떤 입지가 있느냐, 그가 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아파트는 과거에 이제 넓은 평수가 좋다고 이렇게 선호를 했지만 지금은 넓은 평수가 지금 30평대에 가장 선호를 하고 20평도 보면 웬만하면 되게 황금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처럼 50평, 60평 되면 팔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좀 시장의 수요가 핵가족화되면서 달라지는 거고, 근데 어디까지 넓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좀 그렇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뭐 지금 미리 그 생각해서 막 넓게 이렇게 아파트 지을 필요는 없겠는데, 네, 가능성이 기존이 갖고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을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벽을 갖다가 고정시켜가지고 가격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은 넓은 집들을 유럽 가면 빠면은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여러 세대가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가변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그 주방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어떤 내부 어떤 부분을 가변형을 만들면 그 기술은 요즘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벽이 있는 것이 보였는데 싹 접어가지고 가구로 만들고 그다음 방향을 바꾼다든지 길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기존에 있는 넓은 주택을 활용하면 단독주택이 아니라 일종의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또 개선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갖고 하신 내용 보면 저희가 질문한 내용도 있고 또 댓글도 또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못다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얘기 많으시네요. 저도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공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오피스의 빈 오피스 활용 문제라든가 뭐 저희 뭐 하고 싶은 질문하고 또
아이디어 낸 것들이 많은데 한번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진을 배우는 거 아니고. 대기 지금 사시는 곳은 저는 청담 청담도 아주 좋게 사시는 신도시. 거기도 신도시죠. 지금 펜션은 신도시. 이제 앞으로 돈 좀 더 되는 곳인데.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뭐 천안에 사시니까 천안 이 신도시 배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예. 뭐 지금 가입 마시죠. 예, 대표도 당기면 빼야지. 예, 그렇게 그렇게 하거든?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